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잔인한 형벌들은 주로 과거 속에 존재하는 걸까요? 개혁자들이 기존의 잔인한 신체형의 반기를 들면서 새롭게 내세운 처벌의 척도는 바로 인간성이었어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죠. 미셸 푸코의 논쟁적인 대표 저작, 감시와 처벌입니다. 감옥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처벌의 공간이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죄인의 뼈와 살을 조금씩 발라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지처참형, 죄인의 팔다리를 말이나 소등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인 거열형 정도가 현대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끔찍한 형벌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어요. 말로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죄인을 끓는 물이나 기름 가마에 던져 삶아 죽이는 팽형, 한지를 얼굴에 씌우고 물을 부어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도모지, 그리고 죄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 등 잔인한 처형 방법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잔인한 형벌들은 주로 과거 속에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화된 현대 국가에서는 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극형들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행해지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인권과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과연 인권의식의 발전이 그간 형벌을 집행해온 권력기관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성공해서 그들이 끔찍한 처벌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만든 걸까요? 인권 개념이 이렇게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처벌 당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건 어쩌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니크한 관점을 제시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극형의 감소는 처벌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 새롭게 대두한 인권 개념의 신장에 맞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처벌의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환한 결과일 뿐이다.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끔찍한 형벌들이 감소하면서 자취를 감춰버린 건 권력층의 자비나 회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들이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는 거죠. 즉, 기존에 행하던 무시무시한 극형들을 지양하고 다른 방식의 처벌을 시도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과 기획하에 처벌의 유형을 바꾼 결과일 뿐이란 거예요. 쉽게 말해 인권 개념이 대두하면서 끔찍한 극형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반발이 폭증함에 따라 권력층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되면서 이 형벌 제도에 대해 재고해보게 됐다는 거죠. 푸코에 따르면 고전주의 시대의 범죄는 지배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엄하게 다스려졌어요. 과할 정도로 말이죠.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은 일종의 축제처럼 대중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집행됐는데 이는 형 집행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내재된 거였죠. 너희들도 조심해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끔찍하며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경고를 신민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의례로서 기능하기도 했던 거죠. 혹은 군중들이 처형당하는 자를 공격 목표로 삼고서 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격하거나 조리돌림하도록 허용하기도 했고요. 징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개적인 보복을 행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법에는 군주의 신체적, 정치적 힘이 말하자면 현존해 있기 때문이다.
법 그 자체의 정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이 단순히 금지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경시한 행위에 대한 보복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철저히 규정에 따른 형벌의 집행 과정에서 또한 법 형식을 최대한으로 엄밀히 존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처벌 체제의 강력한 효과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은 법률적이자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이라도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는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나타내면서 회복시킨다. 아무리 성급하고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일이라도 공개적 처형은 침식당한 후에 회복하는 권력이 영위하는 일련의 거창한 예식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군주를 경시한 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적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민중들은 카니발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처형을 더 이상 입국 다문 채로 두려움에 떨면서 지켜보지만은 않았어요. 또한 군중들이 조리돌림꾼으로 처형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군중들이 과도한 신체형을 비난하거나 반항하기 시작했고, 특히 폭동에 대한 제재로 사형 선고가 이뤄진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또 다른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사회 혼란이 유발됐던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민중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만든 처형의 스펙터클에 동원된 민중이 처벌의 권력을 거부하거나 때로는 반항심을 폭발하게 되는 일이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형을 방해하고 사형 집행인의 손에서 사형수를 탈취하고 폭력에 의존하여 죄인의 사면을 얻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집행인을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판결에 대해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은 신체형 의식을 에워싸고 그것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민중들의 실제 행동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러한 신체형 의식에서 폭력이 순간적으로 가역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불안한 축제의 소동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통치 권력보다 오히려 민중의 연대의식이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개혁자들은 결국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개혁자들이 최초로 주장한 것은 처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요청이었다. 개혁자들이 기존의 잔인한 신체형에 반기를 들면서 새롭게 내세운 처벌의 척도는 바로 인간성이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해도 그를 처벌할 때는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죠.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이뤄진 신체형의 폐지는 과연 나쁜 처벌에서 착한 처벌로의 진전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이전 시대의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에 비해 훨씬 인간적인 처벌로 형태가 변화하면서 인류가 도덕적 진보를 이룬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푸코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는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18세기에 형벌제도가 완화된 시대적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제 형벌이 완화되기 전에 이미 범죄의 내용이 먼저 순한 맛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즉, 이 시대의 범죄가 과거에 비해 난폭성을 상실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한 과격성이 완화됐다는 인과관계를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7세기 말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그리고 생활 수준의 상승에 따라서 범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살인, 상해, 구타와 같은 흉악한 범죄 대신에 절도나 사기와 같은 소유권 관련 범죄가 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우발적이며 폭넓고 빈번히 발생하던 이 빈곤층의 일상화된 범죄가 이제는 약삭빠르고 계산적이며 음흉한 소수의 일탈자들로부터 기인하는 교활한 범죄로 대체된 거예요.
이로 인해 사회 권력층과 부르주아들은 기존에 행해오던 감시와 처벌의 초점을 전환시킬 필요성에 당도하게 되죠. 그들은 재산을 보호하고 소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벌의 형태를 더욱 면밀하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